네, 지금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워낙 여기서 유명하신 분인데, 저 몰랐는데요. 저 워낙에 예, 밖에 잘 안 나가고 인터뷰 잘 안 해가지고 예, 저는 몰랐어요. 저희 식구들만 아는 줄 알았어요. 아, 워낙 김미영 원장님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아, 분이거든요. 김명 팀장이죠. 지금 팀장님, 예, 김미영 팀장 문자로 오셨고, 예, 금융사기. 예,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좀 예, 유명하게 만들어서 좀 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제가 VN 뉴스를 잘 안 예. 하잖아요. 영상을 곧 재개할 텐데 일부러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BJ 톨림 본명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지금 BJ 톨림이라고 예, 부를까요? 예, 예. 예, 예. 너무 웰컴이고 이 책 때문에 오셨죠? 네, 여러분 이 책은 네이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치세요. 네. 자, 원장님,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한 몇 년 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종로에 있을 때 했는데,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BJ 솔 방송에는 또 정치에 관심 없다가 중도층에 있다가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또 김미영 원장님을 잘 모르실 테니까 간략하게 프로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제 스스로가 약간 좀 이런 부분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뭐, 맞벌이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기자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법치자유민주 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VN뉴스 대표로 돼 있지만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 인권 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죠. 그리고 전환기 정의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제가 미국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만들었는데 탄핵이 터져서 제 본업이 좀 밀려 있고요. 지금은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 사무총장과 VN 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원장님 페이스북, 이제 저도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그래요? 예. 몰랐어요. 가끔 이제 원장님 글 올리시는 거 보면은 그 주사파들, 이 대한민국에 조목고 있는 이 주사파들에 대한 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가 89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굉장히 좀 뭐 독특한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소위 민주화 운동 세대가 친북으로 급격하게 기울 때고요. 그리고 임수경 씨가 북에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침 그때 제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서클이 아주 강력한 주사파 서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서클에서는 전혀 주사파가 아니고 주사파들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박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갖고 안 껴줘요, 저를. 그래서 저는 주사파 어르그를 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10년 후에 제가 글을 써서 주사파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나가고 나서 네. 한국의 주사파 리더들이 모두 다 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예. 제 글 한편으로 예. 그 한국 주사파 지하 세력이 예. 수십 명의 리더들이 모두 일망타진되는 어, 대케그가 있었고 예.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주체 사상의 거의 음, 이제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황정엽 예. 전 이제 예.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와 돌아가실 때까지 십몇 년 동안 이제 교류를 하게 됐죠. 어, 그래서 아마 뭐 주사파의 어떤 한 시대를 다 뭐 감망했다고 할까요? 관찰자로 있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이 그 대학원까지는 그 한국 현대 문학과 한국 현대 사상이었고요. 그리고 논문을 일본 이제 비교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근대 사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미국법과 국제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거대 이슈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네. 아주 거대 그 뷰 속에서 네. 그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 뷰 속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는 세 개의 큰 일을 했는데, 하나가 헌법을 그 개정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헌법에 5.18을 넣는 거라든지, 예, 예. 아니면 3조 4조를 그 없애려고 하는 것, 그 세 개가 들어가면 한국은 공산화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한국 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그래서 헌법을 사수하는, 헌법에서 뭐 독일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재정 권력의,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그 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이제 그 개정이 있어요. 그런 것 헌법 이제 재헌 권력이라도 부르죠. 네. 말하자면 국민 전체가 동의를 해야지, 적어도 70% 정도가 동의를 해야지만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전문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얼렁뚱땅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그 세력이 탄핵을 주도했고 또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고, 그 외에 헌법을 뭐 내각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루고 있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대한 전환기적 정의,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법 처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 부정선거나 탄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원장님 처음 뵀을 때가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그때 그러면은 그 탄핵 세력과 이번에 4.15 부정 세력이 부정선거 세력이 동일하다. 완전 그렇게 동일하진 않아요. 어, 동일하지 않지만 예, 예. 거의 겹치고 누가 더 주도했느냐, 리딩했느냐, 음,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음, 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공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했던 것은,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얼마나 일반 분들이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30년 이상 이 거대한 그 일종의 조감도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다뤄 나갈 때 지금 부정선거나 탄핵이나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그 김일성 해고록 합법화, 네. 김일성 해고록 합법화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맡고 있죠. 하지만 이 일을 다룰 때 제 동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너무 사실은 그 큰 이제 틀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동지가 많이 없어도 별로 외롭지는 않아요. 원래 이런 거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사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되는 글을 쓰셨고, 그죠? 예, 월간조선 99년 6월호에 음, 한국 지성사의 일대 사건이라는 일종의 대특종이죠. 예, 예. 대특종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 특종 때문에 제가 한국 주사파들의 정치 세력화 과정을 전부 워치할 수 있고, 일종의 예언가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 말해줄 수 있죠. 그러면 원장님 팀장님 아니죠. 예, 김미영 팀장.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원장님 이게 머릿속에서는 저들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려져 있겠네요. 제가 그런 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님의 그 도전이라는 책에, 예. 그러니까 도의 전쟁 도전이죠. 예, 그 도의 전쟁. 도전에 도 변호사님은 또 저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정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상의 관점에서, 저는 운동가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굉장히 많이 미리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제가 하태경 의원이랑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저의 친구예요. 아, 물론 선배지만 예. 저희는 굉장히 서로 잘 알고, 음, 그리고 어떤 대목은 또 이해도 하고 어떤 대목은 이제 불신도 하는데, 저는 지금 부정선거를 맡고 있는데 가장 제1선에 하태경 의원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좋은 시절에 잘 만나더라도 지금은 일단 싸워야죠. 근데 적어도 하태경 의원은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국회의원 되는데 가장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물론 제가 만든 건 물론 아니고 제가 좀 도왔다는 건데, 만든 것은 또 다른 힘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태경이라는 정치인을 기준으로 사태를 보면 아주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아,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한 5분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해 주시죠, 지금. 하태경이 누군지를 알면은 네. 지금 편집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네. 생방송 아닌가요? 생방송인데, 괜찮아요. 그 하태경이 누군지를 알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나 탄핵이나 뭐 기타 헌법 개정, 그다음에 5.18 우상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태경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 선배 이거 보고 계세요? 제가 보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하태경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대협 세력이에요. 이 전대협 세력이고 또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기독교의 한 발을 걸치고 있어요. 기독교 중에서는 문성근 씨 아버지인 그 문익환 목사 사실상 비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대협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주사파 조직의 핵심은 아니에요. 주사파 조직의 핵심은 지금 지하 세력을 굳이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의 핵심 세력은 하나는 김영한, 그 강철 김영한 그 리더였죠. 주사파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완전한 핵심범이고, 이 사람이 지금도 그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핵심이고요. 김영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미 청년회 세력이 있어요. 지금 현실 정치에서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속해 있어요. 여기에 리더는 조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현실 정치의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여전히 배후에 있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고 제일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김현희가 가짜다 이런 것을 전국에 퍼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 영향권에 있는 고대거든요. 고대 주사파가 지금도 정치 세력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 그룹이 더 있는데 그 그룹이 지금 우리가 이석기 그룹이라고 알고 있는, 지금 이재명 그 밑에 가 있는 이 그룹이죠. 이 이석기 그룹과 김영환 그룹과 이 그 조혁 그룹을 좀 알아야지만 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 하태경이라는 사람은 이 주사파 지하 조직에 그 관계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김영한 그룹과 손을 잡고 정치인이 된 거죠. 말하자면 김영한 세력이 이 사람을 정치인이 되도록 도운 거죠. 그리고 지금 보좌관으로 있는 사람도 김영한 그 세력이 보낸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기회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쪽 이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 그룹의 도움이 없이는 국회의원이 못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그룹을 제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됐던 것은 사실은 그 이석기 그룹을 잡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통진당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통진당은 쉽게 말하면 이석기 그룹은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한국의 최대 정치 세력은 국회의원 쪽수는 두 번째, 조혁에서 나온 또 자민통이라든지 고대 주사파가 가장 많이 잡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세력, 힘의 원천은 이 세 번째 이석기 그룹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그룹이 한 번 굉장히 크게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 꺾이는 일을 제가 주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영한이 만든 거거든요. 김영한이 김일성을 만나서 이렇게 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돈이 뭐 거의 광남의 그 압구정동 아파트 값보다 더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그 돈을 수십만 불을 받아왔잖아요. 정확하게 40만 불인데 그 돈을 받는 과정도 너무 드라마틱해요. 그 강화도에 있는 그 간첩 접선하는 드보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제 주라고 했죠, 김영한이한테. 그래서 그 돈을 꺼내와서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지령을 할 때 이제는 1990년대는 이제는 지하에 있지 말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게 지방선거부터 진출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영한의 돈을 뭐 김영한의 돈으로만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김영한이 돈을 일부를 줬어요. 큰 돈은 아니고 그 김일성한테 받은 돈으로. 그래서 한 사람은 구로에 나가고 한 사람은 저기를 그 이재명이 있는 성남으로 나가게 되죠. 그 사람이 김미희고 하나 이상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재명을 일단은 성남시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이 나갔다가 김미희가 그 이재명을 밀어주고 자기는 그냥 인수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 벌써 십몇 년 전부터 둘이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민주당과 손을 잡고 통합을 이루고 통합민주당이 됐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원내에 진출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북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통합진보당, 뭐 완전히 북한하고 사상이 같다고도 거의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정치 세력화 됐는데 통합진보당이 없어지게 된 계기는 이건 설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할게요. 네. 김영한이 제가 쓴 1999년 그 기사를 통해서 전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도록 제가 유도를 했죠. 그 사람들도 워낙 원했고 저도 도와줬죠. 근데 그게 굉장히 긴 얘기가 있는데 줄이면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김영한 세력은 이석기 세력은 제거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요. 주사파 그 본진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김정일을 버리고 김일성은 살린다는 입장으로 정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정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일종의 책이 있어요. 그걸 입수를 해서 20년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최근에 도변사님 드렸고 도변사님 그 책을 가지고 이 도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김영한 그룹이 김영한은 지금도 주사파의 리더거든요. 그 사람이 이석기 그룹을 제거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김영한이 내가 돈을 줬다라고 정언을 하면서 통합진보당이 김일성 자금을 썼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해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서 모두 다 쫓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지하로 내려가죠. 근데 그게 바로 경기 남부 세력이에요. 그게 바로 아로라고 하는 그 원천이고 그 사람들은 예전에 전대역 세력이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는 한총련 세력이죠. 한총련과 그 다음에 김정일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 직접 이렇게 공작원을 통해서 재건했던 재건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고요. 제가 기사를 쓸 때 이 재건민족민주혁명당의 리더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 잡히지 않은 사람이 이석기였어요. 근데 이석기는 그 김영한 민족민주혁명당에서는 한 10위 정도, 사실 7위 정도밖에 안 돼요. 김영한이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 2인자가 잡혀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이석기 그 그룹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게 됐고 그 리더십이 지금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성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력이 그대로 다 이번에 뭐 이름이 계속 나왔던 그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심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된 이 문제와 주사파 조직 문제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있죠. 그것은 지금 이 책에 제가 일부 썼는데요. 그것은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 세력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 거대한 지각변동, 미국은 그 정치 사상사적으로는 이건 전환기 정리 관점을 보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그 미국 건국 이념이 유대 기독교거든요. 유대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 그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이 유대 기독교라는 것은 미국 같은 서구의 맥락에서는 정치 사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선교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그 freedom of religion 또는 신앙의 자유, freedom of faith라고 하는 이거 세계 인권 선언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확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불가침,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불가침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unalienable right이라고 해가지고 양도가 안 되는 권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그 건국 세력의 유대 기독교 세력하고 이 유대 기독교 세력하고는 좀 다른 세력, 다르게 말로 하면은 기독교를 뺀 유대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국제 정치적으로는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이 대표하고요. 예전에 헨리 키신저가 조지 소로스는 계열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제 정치에서는 헨리 키신저라는 뭐 천재죠. 그 하버드 출신의 이 키신저가 설계한 국제 정치 그것은 핵심이 세력 균형이거든요.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중국을
상당히 그 대등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소련을 공략하는 아이디어로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소련이 거의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뭐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련이 상당히 변화되고 나서 중국이 제1적으로 이제 부상이 되면서 이 그 헨리 키신저 그룹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유대 기독교랑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1776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니면 천부인권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는 다시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카톨릭 그룹에게도 당신들 다시 예전에 당신들이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 유대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을 폼페이오가 아주 노골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전체를 다 봐야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왜 말도 안 되게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다루는 것은 이런 문제고 지금 이 한국 부정선거도 이런 거시적인 뷰 속에서만 읽혀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거의 4개월, 5개월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이 책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죽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저는 사실은 이 주사파 문제를 22년 전에 이미 본격적으로 다뤘고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조선일보의 스탬 라이터로 기자로 들어가고 그때 이후에도 김정일과도 본격적으로 싸웠거든요. 네. 저는 나중에 제가 한동대를 그만둘 때도 한동대 교수로 있다 그만둘 때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분향소 문제로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건들이 제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한국의 거대 정치 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간은 이미 옛날에 없어졌고요. 저는 간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요.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소름 돋고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와, 이거 진짜 퍼즐이 나도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 같은 소름 돋고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두려움도 많이 느낄 텐데 간을 배밖에 내놨다고요? 아니 저는 원래 간이 작은 사람이었고 예. 근데 저는 한번 너무 크게 이렇게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랜저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탁 쳤는데요. 예.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튀는데 나 오늘 죽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나 죽는 거네? 근데 그때 그 체험이 제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죽는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죽는 거에서 두려움이 없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사파들의 뇌관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뇌관. 예, 뇌관을 거의 다 전 제거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종의 저는 다 드러났죠. 일단. 예, 다 드러난 거 있대요. 그 통진당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거든요. 근데 종전선언은 저는 이제 유교 전쟁 납북자 문제를 계속 다뤘어요. 그 연구 실정으로 제가 그 2권의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그 증언록을 남겼거든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뭐 주로 이 사단법인 6.25 전쟁 납북 사건 자료원에서 주로 이제 돈을 대고 그랬지만 저는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대고 그다음에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할 때는 언젠가는 종전선언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종전선언이 뭔지를 핵심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6.25 전쟁에서 자신들이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중공은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유엔 깃발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그 6.25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중공은 유엔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만이었거든요. 그 장제스의 대만이 그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결의가 가능했어요. 소련은 잠깐 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공이 유엔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깃발을 가지고 유엔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종전선언을 하면은 유엔 사령부를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공은 이제 1970년대에 아까 말했던 그 키신저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에 들어왔죠. 국제사회에서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유엔도 당연히 그 대만이 아니라 중공이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괴로운 게 뭐냐면 이 극동에 대한민국에 또 일본에 유엔 사령부가 있는 거죠. 아, 예. 지금 한국의 이제 유엔 사령부는 그 주한미군과 같이 이렇게 그 사실상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진정한 사령부는 이제 일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극동에 일본과 한국의 이 유엔 사령부가 있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고, 그리고 중국이 이미 안보리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유엔 사령부를 없애고 싶죠. 네. 그런데 한 번 만든 것은 없애려면 또 만장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극동에 있는 이 군사 안보 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사령부를 제거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대1로가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 유엔 사령부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선언, 말이 선언이지 사실은 유엔 사령부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종전선언은 조약을 없애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그 유엔 사령부하고 주한미군이라든지 그 한미동맹은 종류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도 조약이 전혀 없어지지 않죠. 그것은 일종의 쌍방조약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종전선언은 사실은 1950년 7월에 결의한 유엔 사령부를 만든 결의안을 파기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치적인 선언은 맞지만은 뭐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안보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을 주사파들이 무조건 집착할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6.25 전쟁 납북 사건 자료원과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아예 만들었죠, 사실은. 제가 실장이고 이름은. 근데 그 한국전쟁 납북 사건 자료원 이렇게 일부러 이름은 했어요. 근데 그 자료원에서 쉽게 말하면 유엔에서 정전 협정을 맺기 전에 이렇게 협상을 하거든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주로 이렇게 유엔이죠. 셋이 협상을 하는 자료를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 협상 자료에 그 정전 협정을 하기 전에 종전이 아니라 종전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때 6.25 전쟁 때 끌려간 납북자들에 대한 그 의제를 포기를 해요, 중간에. 그게 미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종전을 하려면 이 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년 정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프레카드를 붙일 텐데, 여러분이 이 정도 들으면 벌써 머리가 아프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탄핵, 부정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종전선언 집착, 이런 것은 모두 쉽게 말하면 안보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의 안보 문제고, 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와, 이렇게 복잡한 걸 그래도 20분 만에 정리한 건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김미영. 김미영 팀장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온 이유가, 그동안 지금 민경욱 지금 대표님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게 이제 역사의 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굉장히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저도 굉장히 다루면서도 정말 좀 한 가지 2%가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은 끈끈이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제 꿰찼는데,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또 범죄자의 입장에서 얘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진행했을까, 이게 굉장히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 한번 좀 들어주시면요. 예. 네, 여러분, 해커의 지문. 네이버에서 사세요. 네이버에서 치면 나와요. 예,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 이걸 딱 보니까 범죄자들이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또 중국 공산당이 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딱 느껴지는데,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목숨 걸고 만드셨을 텐데 한번 설명.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저는 목숨은 안 걸어요. 목숨 안 너무 편하십니다. 저는 왜냐면 아니 이 정도면은 주사파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 저 김미영 쟤 좀 잡아 넣어라, 제거해라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요, 참
여기에는 참 슬픈 스토리가 있긴 있죠. 예, 예. 왜냐하면은 저는 안 무서워하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요. 제가 그게 좀 미안하죠. 아, 근데 그것 빼고는 저는 전혀 네.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종전선언이라든지 예. 부정선거, 헌법 이런 것을 이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거대한 뷰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네. 저는 지금 이 BJ 톨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네. 웬만하면 네. 그 인터뷰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화장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네. 차 안에서 막 화장하고 나타났. 근데 제가 지금 이것을 이제 시작할 때 길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실 이 지금 부정선거 규명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책에도 어떤 분들을 이름을 넣을까 생각했는데 네. 한 200명이 생각나는 아, 거예요. 예, 그래서 200명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싹 다 빼버리고요. 예, 예. 한 5분만 넣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정선거 개념도라는 걸 그렸어요. 아, 예. 근데 그 개념도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팔로드 파티는 음. 작은 거예요. 작은 거고 네. 이 개념도를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지만 제가 이 개념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개념도가 중요해요. 예, 예, 이 전체를 개념 보는. 전체를 보는 이 개념도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팔로드 파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조금 예. 알아야지만 이제 오해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개념도를 40회 잠깐만요. 네.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 개념도 정도만 이해를 해도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이제 24페이지에 이렇게 개념도를 그려놨거든요. 근데 개념도를 그렸는데 이 개념도 전체에서 이 개념도는 기본적으로 4.15 부정선거 전체 개념도지만 여기 빨간 표시를 해서 전부 다 IT나 디지털 관련된 것은 표시를 했는데 거의 전부 다예요. 사실은 전부 다 표시하고 싶었는데 약간 또 설계 1단계가 설계고 2단계가 2단계가 제도 정비, 네. 세 번째가 실행이 있고 네 번째가 사후 처리가 있어요.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설계 부분 중에서 설계를 제가 6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 팔로드 파티는 세 번째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없어도 부정선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FTP라는 팔로드 파티라는 이 해커의 지문 설계를 빼버려도 네. 4.15 부정선거는 네. 180석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팔로드 파티라는 해커의 지문이라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갔고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네. 판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할게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은 제가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4.15 부정선거 전체 개념도에서 네. 이 해커의 지문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심지어는 이게 없어도 부정선거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 중에는 국투본 변호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그냥 제가 설명해드려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민경욱 의원님한테 네. 하도 사기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해드리는데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만에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게리맨더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예. 사실은 제가 6개월 걸린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게리맨더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예전에 19세기에 미국에서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싹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새 모양처럼. 그래서 이 전설에 나온 새 이름이거든요. 새 이름하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을 합한 건데 그 새 모양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역을 나눌 땐 좀 자연스럽게 나눠야 되는데 그 선거구를 이렇게 새 부리처럼 만들면 새 모양처럼 바꾸면서 다른 당에 유리하게 만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당선이 안 될 것을 인위적으로 당선되도록 만드는 개념이니까 게리맨더링이라는 개념은 당선이 안 될 사람을 당선이 되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해서 디지털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쓴 것은 로이킴이에요. 로이킴 씨는 영어 이름이고 이 사람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영어 이름이 로이킴이고 한국 이름은 김상훈이라는 분인데 예. 이 로이킴이 처음에 이 개념을 썼을 때 예.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해보니까 로이킴의 이 팔로드 파티 이 로직은 게리맨더링 로직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앞으로 내 이름을 촉미영이라고 부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수학도 못하고 물리도 못하는데 예. 촉이 있는 거죠. 촉미요. 예. 촉미요. 근데 촉이 좋은 그러니까 네. 저널리스트라서 그럴 거예요. 아. 사실은 왜냐면 민경욱 위원님 되게 촉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만들 때 그 5분의 이 FTP, 팔로드 파티에 관련돼서 5 그룹만 네. 이렇게 호명을 했어요. 그것은 그 맹주성 이사장님, 네. 우리 그 다음에 장영우 프로그래머와 그다음에 예. 당연히 로이킴 있고요. 로이킴 그리고 민경우 위원님하고 예. 그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를 제가 예. 넣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사실은 지금 4.15 부정선거 전체를 이렇게 규명하는 데는 네. 이 5분보다 네. 더 큰 역할을 하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가령 여기 BJ 톨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희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팔로드 파티라고 하는 이 해커의 지문 관련돼서만 제가 이 5분 가세현까지 해서 지목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세현은 좀 헷갈릴 거예요. 왜 가세현을 제가 2번이나 이렇게 지목을 했는지. 사실은 이제 그 가세현이 그 본격적으로 강용석 그 변호사님이 제가 네. 보기에는 촉의 관점에서는 거의 민경욱 의원님 수준이에요. 촉이 좋으신 거죠. 촉이, 그래서 예. 이거 예. 투표지를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한 달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달 내에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어서 지금 투표지를 다 태워버린다거나 없애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서버나 이런 걸 다 그렇죠.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징 파일이나 이런 예. 걸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노트북 없애버릴 수 있고 아니면 각종 계약서 없애버릴 수 있고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투표지를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법자들이 없애버릴 수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투표지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투표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 디지털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했고, 맹 교수님도 주장을 했고, 민의원도 주장을 했는데 정작 그 보존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예. 돈도 필요하고. 예. 예. 근데 그거를 100건 이상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 덕분에 우리가 재검표 빨리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6개월. 그렇죠. 예. 제가 계속 주장했거든요. 무조건 열면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보존 안 한 것 있죠. 예. 보존 안 한 것은 완전 그 자체가 증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그 통계 숫자랑 맞는 곳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나마 수라도 맞는 거지. 저는 보존 재검표를 한다는 곳만 쟤들이 맞춰놓고 수만 맞춰놨죠. 재검표하지 않은 곳은 아마 엉망일 거다. 숫자가 안 그렇겠네요. 맞아요. 숫자가. 그렇겠네요. 투표지는 어거지로 프린트를 네. 안 했을 거예요. 거기는 배추잎이나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근데 수가 안 맞죠. 수가 안 맞지. 예. 왜냐하면 배추잎이나 일장이나 이런 것은 그건 새로 만들었으니까. 수를 맞추게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보존이 안 된 것은 그 투표지는 뭐 한솔 제지와 무림 제지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른 데는 네. 보존을 한 것은 투표지 자체를 새로 넣었기 때문에 이상한 게 나오고, 사실은 증거, 저는 이제 미국법을 전공했기 네. 때문에 증거법을 굉장히 엄밀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증거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이렇게 검증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이렇게 국가수에 갖다 줄 필요가 없는, 영어로는 beyond reasonable doubt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네. 사실 배추잎은 아니에요. 배추잎은 네. 한 번 더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몸이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예 이렇게 그 투표지가 이렇게 예. 일부러 떼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그건 사실은 beyond reasonable doubt 증거예요. 그러니까 최상 증거. 다시 말하면 그 미국법의 관점에서는 예. 그냥 유죄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증거는 형사법상의 증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거 범죄는 형사법이지만 네. 지금 이렇게 재검표를 한다거나 민의원님이 제기한 소송은 형사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형사법이 아닌 데서는 유죄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형사법이 아닌 이런 그 선거 소송은 제일 높은 단계의 증거가 아니라도 무효를 판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증거 수준이 더 낮아요. 필요한 증거가. 거기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다 나왔어요. 사실 배춧잎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대법원에서 이거 선거 이상해, 무효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증거 다 나와 있어요. 원래 가장 높은 증거는 형사법에만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beyond reasonable doubt 증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고 그러고 그 증거는 한국 법정에서 다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뭐 저 살인했습니다 고백한 것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뭘로 죽였냐? 저 칼로 죽였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 재검표 상에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감정이 필요 없는 증거, 그 몸이 붙어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수준이 높은 증거는 그것이었어요. 그건 이미 다 나왔거든요. 네. 배춧잎은 제가 명명했어요. 저 나중에 민현님 대통령 되시면 저 훈장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 잘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춧잎이라고 형상화를 했던 것은 보통 사람들은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딱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딩딩하기 때문에 배춧잎 이렇게 배추 투표지가 나왔는데 뭐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했을 거예요. 저도 이름 하나 지은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저는 형상기억 투표지. 그거 되게 괜찮은데요? 네, 제가 이름 지은 그거 말 안 하면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다 알지만 그걸 우리 그 BJ 톨님이 지은 거 모르는데 그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예. 그 안경이 대구인데 집 그 고향이 대구는 안경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안경테를 갖다가 딱 이렇게 오그러뜨렸다가 손 놓으면은 펴지더라고요. 그게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그게 기억나가지고 이제 선관위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길래 그러면 형상 기억 투표지네. 그렇게 제가 너무 엄청난 얘기인데요. 근데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 합금은 형상 복원이 되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 펄펀은 없는 걸 알아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게. 그건 왜냐면 조직이 끊어지거든요. 네. 접으면.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배춧잎보다 더 과학적인데요. 저도 촉이 좀 있다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촉톨님. 예, 좋아요. 네. 민희님 나중에 훈장 주세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재검표를 하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증거가 다 나왔고요. 문제는 이거죠. 제가 처음에 길게 설명했던 것이 이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이미 법적인 싸움이 아니죠. 사람들이 저희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법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법치라는 것은 rule of law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북한도 법치게요? 그럼 중국도 법치게요? 지금 최근에 어떤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서 저를 극우라고 이렇게 욕을 했던데 지금 제가 그래서 전화해서 말했거든요. 기분 엄청 나쁜데요. 제가 왜 극우냐고 제가 그렇게 전화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왜 우리한테 극우라고 하겠어요? 극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법치라는 말을 이 상황에 쓰잖아요. 그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의 법치라는 개념하고 지금 그냥 아무 법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법치는 그 자연법 사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higher law, 더 높은 차원의 법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부 인권이라든지 불가침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아무거나 다 법치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익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전제해서 만드는 법 앞에 평등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사람이 지금 저를 극우라고 욕한 사람이 중국도 법치라고 그래요. 북한도 법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김일성이가 법 만들어가지고 하죠. 북한도 전부 법으로 하거든요. 그럼 법치인가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이 법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하다라는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ule of law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인치죠.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덕치, 인치를 주장하거든요. 법치 정말 싫어요. 제가 조선일보 그만둘 때 항장엽 선생이 저 엄청 욕했어요. 왜 그만두냐고 그래서 법 하려고 그랬더니 야 법이 제일 소용없는 거야. 정치를 해 정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항장엽 같은 그런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공산주의 그룹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마지막 공산주의 그룹이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의 강령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시진핑까지 보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정선거 문제도 공산주의 문제랑 결부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것을 이 공산주의랑 싸우는데 법정에서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하죠, 순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법부 자체를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렇게 뭉개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쟤들은 저렇게 할 거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하셨네요. 공산당이 다 장악했죠.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규명을 할 때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제가 방송에도 내내 얘기했죠. 어차피 절대로 서버나 이런 거 증거 안 남겨놓는다. 왜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 그 당시에 그 1세기 좀 못 돼서 그러니까 1930년대 말 40대 초에 진주만 공격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근대 모더니티, 모던 에이지를 초국한다고 말했어요. 멋지게.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이 근대 모던 에이지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온 세상을 대동아 공영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히기 때문에 진주만 공격을 한 것처럼 중국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 1978년에 개혁 개방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써서 머리를 잘 내서 잘 써서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모택동 사상과 시진핑 사상으로 돌아가서 온 세상에 길을 깔겠다. 1대1로를 깔겠다. 원 로드 원 벨트잖아요. 1대1로가 원 벨트 원 로드. 하나의 벨트, 공산당 벨트로 하겠다. 그런데 누가 걸림돌인가? 아니죠. 미국은 원래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 미국은 신경 안 쓴다. 예, 미국은 원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패권주의를 표방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원리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미국의 건국이나 헌법 원리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원래부터 설계 자체가 패권 추구 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헤게모니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좀 열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일 동맹은 쌍방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의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권리만 주고 의무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이 뭐 아프간이든 뭐 아니면 이라크 전쟁할 때 일본 안 가도 돼. 한국은 무조건 가야 돼. 쌍방조약이니까.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속국이잖아요. 사실은 안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조약에. 그렇지만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상으로 일본은 속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본은 우리는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보통 국가화 시키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일본 헌법을 그렇게 설계를 놨어요. 그게 바로 일본 이제 그 유명한 헌법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역량이 너무 두렵다. 황자엽 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시진핑 아버지를 만났는데 시중신이죠. 공산당의 모택동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가 센 사람이거든요. 모택동을 20대에 벌써 모택동을 거의 뭐 쥐락펴락 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뭐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쨌든 이 시중신의 아들 시진핑이 아버지한테 뭘 배웠겠어요? 이 시중신이 황장엽 선생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제가 이건 직접 둘이 만났을 때 들었어요. 우리가 김정일 너무 싫다. 저 새끼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두렵다. 그게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만히 두겠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보통 선거거든요. 보통 선거만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제1적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보통 선거. 부정선거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용감하신 민경욱 의원님께서 이것을 작년 5월에 선거 한 달 후에 말해버린 거죠. 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감한 분은 민경호 의원님이에요. 왜냐면 그 뒤에 여러 번 말했거든요. 제가 민현님 겁나요. 중국 공산당은 좀 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국회에서 팔로우 파티를 해버려요.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예, 그때 예.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커이즘 지금 한 1,300여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은 네이버에서 해커이즘을 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예, 책이 지금 몇 권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 1차는 약간 전문가용으로 찍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장영우 프로그래머가 예, 그 너무 이제 이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말로 푸는 능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원고가 좀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덜 돼 있는데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로우 버전을 냈거든요. 거의 안 고치고 제 글은 해설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시는 분은 사실은 땡 잡은 거예요. 제가 얼마 안 찍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다 나갔고 지금 일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 일주일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예, 네이버에 재판은 곧 찍을 거고요. 네이버에 해커이즘은 치면은 바로 사실 수 있고 이 책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민경호 의원님께서 계속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거둬들일 수 없고요. 팔로워드 파티입니다. 팔로워드 파티는 이 FTP로 줄여서 말해요. 중국 공산당은. 왜냐하면은 자기들 내부에서는 팔로워드 파티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팔로우 아워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FOP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아워 파티가 아니니까 더 파티.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더 파티. 그게 중국 공산당을 말하거든요. 근데 팔로우 더 파티, FTP로 줄여서 말하고 한때 미국에서 그 BLM 시위할 때 FTP가 깔렸었죠, 같이. 근데 우리가 이 팔로우 더 파티를 공개하고 나서 동시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우연의 일치 같은데 이런 거야말로 음모론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FTP, 팔로우 더 파티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미국에서 아니야 우리 그 fuck the police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미국 사람들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경찰을 그렇게 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로우 더 파티를 곳곳에 붙였다가 싹 걷어들였죠. 여러분이 지금 그 구글에서 FTP 치면은 뉴욕이라든지 미시건 이런 데서 붙어 있는 이 팔로우 더 파티를 볼 수 있어요. 저희 팔로우 파티 하니까 음모론자라고 하면서 하태경 부류들은 팔로우 더 고스트도 나온다. 맞아요. 근데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트랩이죠. 팔로우 더 고스트도 사실 같이 들어있거든요. 팔로우 더 고스트도 팔로우 더 파티 아니면 그냥 숫자 판만 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어차피 옷을 다 만들고 뒤에 목에 이렇게 라벨 붙이는 거 그것은 여기다 뭐 샤넬이냐 루이비통이냐 아니면은 뭐 우리 집 패션이냐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옷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옷 자체는 부정선거라는 몸통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라벨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팔로우 더 고스트라든지 아니면 숫자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이렇게 줄을 세우는 이 줄을 세운다는 것은 선거구를 줄을 세우는 거예요. 1번부터 253번까지 선거구가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여긴 종로인데 종로가 1번이에요. 왜냐하면 도로 원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서귀포가 253번. 그렇게 1번에서 253번까지 이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가지고 장난친 거거든요. 팔로우 더 파티라는 것은. 이 번호를 가지고 로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고 그 숫자를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전환을 하면은 알파벳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숫자, 지금 말하는 팔로우 더 파티 그 바탕에 들어있는 숫자는 선거구 번호예요. 그리고 이 선거 번호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써온 번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로직을 만들려면은 이 번호를 줄을 세우는 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번호를 줄을 세우는 그 룰을 발견한 것이 로이킴 발견입니다. 로이킴이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제가 한 100번 물었거든요. 야, 이거 하늘에서.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쉽게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종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 그래프가 두 개 쌍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분포를 따라야 그렇죠. 되는데, 비정규 분포가 나왔고 이렇게 종 모양이 아니고 이 쌍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이 정도는 이제 라지 넘버죠. 그러니까 대수죠. 이 큰 수인 이 그 모집단에서 이렇게 나오려면은 예. 이게 정말 이상한 현상인데 그렇게 보면 많은 통계학자들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서로 같은 기본적으로 같은 모집단인데 다르게 나오려면은 이 사전과 당일 간에 음. 뭔가 룰이 있을 것 같다. 음. 그 룰을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예. 그 로이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두 사람의 키가 있고 예. 그 몸무게 키가 있고 허리 둘레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키를 이렇게 그 허리 둘레를 비교를 해보고 싶으면 일단 키는 맞춰놓고 예. 이렇게 허리 둘레를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전과 당일이 분명 같은 것 같은데 예. 다르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키를 맞춰놓고 예. 예. 이렇게 그 서로 허리 둘레가 다른 예. 이유를 좀 보자 이런 예.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안한 것이 예. 그 각 선거구의 모든 253개 모든 선거구의 퍼센테이지를 백분율로 환산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전체 득표율에 예. 예. 각 선거구당 예. 그 이제 백분율을 구한 거죠. 예. 예. 그걸 비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백분율을 다 계산을 했더니 예. 아주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그 당일 그 더불어민주당 당일 네. 50% 정도 선에서 기준으로 예. 당일 선거 50% 이상을 받은 선거구. 그러니까 네. 50%라면 뭐 주로 뭐 광주나 뭐 예. 아니면 전주나 이런 데는 당일은 무조건 넘죠. 그 뭐 예. 그쪽 그렇죠. 무조건 넘는 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넘는 데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원래 조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조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 40%만 넘어도 당선되는 곳이 많은데 3파전인 경우는 네. 50% 넘어버리면 뭐 100% 되는 데니까. 예. 예. 이 더불어민주당 50%를 기준으로 그 50%보다 넘는 지역은 모두 예. 사전 비중이 예. 당일 비중보다 작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 반대로 50% 이하는 모두 예. 사전 비중이 당일 비중보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예.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게 아니었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민경욱 의원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우리가 처음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책이 늦어졌던 이유가 두 개 50%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예. 다 이 비율을 계산하면 하나는 플러스 2.486, 하나는 마이너스 2.486. 그 기준이 더불어민주당 당일 50% 이상 딱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 걸 여기 빼서 줬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닌 거를 제가 이해하는데 예. 6개월이 걸린 거죠. 아,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예, 예. 아, 또 그게 아니었구나. 예, 예. 아. 그게 아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아. 제가 머리가 좀 더 좋았으면 빨리 알았을 네. 텐데 저는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상당히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이에요. 아.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네. 바로 이 대목을 이해하는데 네.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 사실 이제 이 부분만 설명하고 이 설명만 해도 이 책에 네. 대한 해설은 거의 핵심을 다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한번 책 좀 줘보세요. 예, 예. 지금 뒤에 보면은 여기에 예. 한번 봐주세요. 예, 예. 한번 보시면 이 뒷표지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찍혀 있는 해커가 남긴 흔적을 추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로이킴이 발견한 그 내용을 네. 간단 이 7줄이 예. 전부예요. 이 7줄이 사실은 이 책 전부라고 해도 돼요. 아. 무슨 뜻이냐면은 예. 더불어민주당 50% 이상에서 네. 이상을 받은 곳은 모두 당일 비중이 사전 비중보다 높았다. 반대는 사전 비중이 당일 비중보다 높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이 그래프는 이 중앙선관위 결과 데이터에 손댄 흔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디지털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승부가 끝났는데 네. 팔로드 파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죠. 음. 근데 뭐가 이제 그 우리의 좀 어려움이었냐면은 처음에는 이 그래프가 디지털 부정선거 중에서 게리맨더링 말하자면은 이쪽 것을 이쪽으로 보내서 네. 당락에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표수를 다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당락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맹주성 박사님은 이걸 읽어보고 너무 놀라시던데 네. 맹주성 박사님은 처음에 그분이 여기 이제 설계를 할 때 내가 그린 알고리즘이 네. 디지털 게리맨더링 알고리즘이야. 이렇게 변수를 넣으면은 간단하게 37석이 옮겨지는 거. 이게 게리맨더링이고 네. 로이킴이 비중값, 비율, 네. 백분율 한산한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로직이야. 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영욱 프로그래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는데 왜 예. 로이킴 가설을 수정 안 하고 글을 썼냐 예.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장 사장님이 저한테 로이킴한테 좀 미안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킴의 발견이 너무 핵심적이고 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원 저작자의 그 용어를 쓰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나는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다 분리해서 다 설명을 하지 않았냐. 예.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쉽게 말해 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이제 한 1시간을 다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부사장님하고 예. 미팅도 한번 했었거든요. 예. 성격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부님하고 맨날 싸우대. 아, 그래요? 근데 집에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저한테는 화를 안 내셨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결과가 오냐면은 사실은 로이킴이 발견한 것은 당락을 결정하는 로직이 아닌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예. 어떻게 된 거냐? 예.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둘이 예. 똑같이 나오냐? 대깔 꼬마니가 나오냐? 장영우 프로그래머는 이 설계 자체가 팔로드 파티 문자판을 만드는 로직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네. 미리 당락을 다 결정해놓고 네. 미리 설계를 다 끝내놓고 네. 그 다음에 비율 보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비율 보정을 할 때 몇 표라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 넘는 데는 어차피 안전하기 때문에 빼는 걸로 하고 이쪽은 남기는 거. 쉽게 말하면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네. 여기 있는 것을 저기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게리맨더링은 253개 전체를 다 줘요. 주고 시작해요. 뭘 주느냐. 10% 이상으로 모두 사전 투표율을 높여서 일단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줘도 당선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일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이킴은 여기서 여기를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기본적으로 받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덜 주고 덜 받는 거죠. 개념이. 네. 여기 걸 저기를 주는 것이 네, 아니라 네, 네. 전체 다 미리 줄 때 네. 그러니까 판돈을 주는 거예요. 네. 전체 지역구를 모두 네. 사전 투표율을 높이는 거죠. 기본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구가 모두 일단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받고 덜 받고로 나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영우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로이킴 이 그래프는 게리맨더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FTP, 팔로드 파티 설계를 위해서 새로운 로직 하나를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말하자면 처음에 이제 이 과정을 이해하면 누가 이제 범인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 디지털을 네.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누가 발주했는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해달라고 누가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가 발주를 했고 예. 이 오더를 받아서 누가 이것을 저작을 했느냐? 예. 이거 카피라이트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발주자는 이 팔로드 파티를 발주할 리가 없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지문을 남기면은 그게 자기한테 완전 자기가 범죄했다는 게 들키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바로 예. 오더한 사람들의 악몽이 아닌 이 사람들이 얼굴이 새까매졌던 이유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아마 이해찬이가 막 뭐라 했을 거다. 그때 그랬던 아마 이유가? 이 결과를 보고서 예. 뭐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그런 흔적을 봤을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팔로드 파티가 나왔을 때는 아마 모두 다 침묵을 결정했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너무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법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법정 자체를 힘으로 다 닫아버리고 네. 아니면 뭐 대륙 아주가 예.
재판도 하고 변호도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네. 대리가주는 텐센트를 대리하는 데거든요. 텐센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저작자로 생각하는 네. 회사 그리고 지금 범법자로 생각하는 데 모두 다 이 대륙아주랑 연관이 돼 있고요. 이 대륙아주가 지금 하천대유하고 연관돼 예. 있고요. 다시 말하면 거대한 힘과 힘의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사실 이거 부연해서 말해야 되는데 지금 부연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BJ 톨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BJ 톨님도 정말 휴대폰 하나 들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힘 대 힘이죠. 힘 대 힘이고 사실은 이 사람들도 저를 지금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정에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지금 또 윤석열이 지금 후보가 되어버리니 검찰이 또 누가 우리 편이 또 구분하려면 골치가 아프죠. 예.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누가 우리 편인지 영장 판사는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저를 또 감옥에 넣으려면 영장 판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골치가 아픈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사법 시스템이 거의 다운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 결국 이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거의 상당히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탄핵 때 이미 헌정이 무너졌다. 모두 방송국을 다 하나씩 만들어라. 이렇게 계속 썼거든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BJ 톨님의 이 휴대폰 하나가 대법관들의 법정보다 더 셉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 국민이 깨어나서 전 국민 필요 없어요. 30%? 예전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도 그 당시에 사형당한 경찰청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건 그냥 부정선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이건 확인 안 해봤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부정선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좌익들이 30%를 먹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평시가 아니라 전시지 않습니까? 6.25 휴전 6.25 휴전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하나 있고 전쟁하는 대한민국도 하나 있는데 이 부정선거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전쟁하는 부정선거고 힘 대 힘이고요. 강력한 파워그룹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강력한 파워그룹의 이제 핵심들이 모두 이재명 캠프에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을 하겠죠. 예,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여론조사 업체부터 시작해서 다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 양정철이까지 다 갔죠. 예찬 가죠. 네.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도 네. 누구를 밀어야 될까요? 계산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참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요. 네. 유혈까지 쓴다. 정말 갑자기 네. 이제 영장 없이 우리 같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거나. 네. 근데 영장 없이 체포하면 저는 저보다 민현님이 먼저 잡혀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순서를 대충 보면은 영장 없이 막 체포한다 할 때는 황교안 대표님, 네. 그다음 민 대표님, 네. 도태우 변호사님. 네. 그래서 저는 한참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그런가요?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막 잡혀가고 나면은 그때 네. 도망치려고 좀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마음 편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편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70% 넘죠. 그 4.19 당시에도 그리고 심지어 전쟁 직후에도 네. 북한과 연결돼 있거나 남도당과 연결돼 있는 좌익이 30%였대요. 지금도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항장엽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갔더니 이분이 얼굴이 하얘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한테. 야,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30% 넘는데. 그래서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 그래요. 그랬더니 네. 너무나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 항장엽이라는 사람은 참 연구 대상인데 그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 주체사상을 쓰신 주체사상의 저작자인데 예. 이분은 예. 자유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무슨 사상을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은 정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중국 비슷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국식으로. 대신 지도 사상은 모택동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우습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시죠.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사람들 다 부족해서 한 몇십 프로는 뭐 그중에는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좀 있고요. 네. 뭐 IQ가 50도 안 되는 사람 다 기하죠. 네. 다 선거권을 주거든요. 네. 그게 참 이상하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놀라세요.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 미국 가서도 저한테 뉴욕에 너무 가고 싶다. 왜냐? 자유민주주의를 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는데요. 그때 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북한에 계셨던 분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도 김일성 뭐 좋아한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분들의 태생적인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적이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보통선거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저희의 적이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예. 저는 지금 되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너무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소름 돋습니다. 소름이 진짜 돋고 진짜 나도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인터뷰 괜히 했네? 네. 그래도 저는 정의를 위해서 뛸 겁니다. 계속 남자가 가오가 있지. 갈 겁니다. 저는 예수쟁이라 예. 예수쟁이들은 좀 급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 살다가 네. 일단 천국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해커의 질문.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범죄자의 입장에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까를 좀 이렇게 도식화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걸 제가 이제 세 줄 요약. 세 줄. 옛날 일베에서 되게 좋아했던 거잖아요. 네. 저희 일베 회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세 줄 요약을 하면 이거죠. 기본적인 부정선거 방법은 사전 투표율과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네. 조정하는 것으로 네. 기본적으로 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걸로 멈췄으면 네. 들키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제작자 표시, 네. 팔로드 파티를 넣기 위해서 네.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일단 253개 전체를 다 선거구를 내야 돼요. 일단은 저기 해커라든가 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이 해커들이 어쨌든 디지털적으로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3개 전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예. 이 방법론은 예. 사전 투표율과 득표율을 조정하고 조정하고. 지금 말했던 253개 전체의 예. 후보를 내서 예. 이것을 하나로 묶는 로직을 예. 넣는 거죠. 예. 이게 딱 이렇게 두드리면은 마지막에 예. 결과 데이터와 똑같은 판세표가 하나 나오는 거죠. 예. 그거를 청사진으로 해서 예. 현실 투표를 맞춰 나간 거죠. 그게 또 하나 또 증거가 나온 게 부여. 이근영의 이근영의 설계도. 사전투표 예.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부여 설계도. 예. 부여에서 부여. 예. 전자개표 리셋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리셋을 한 것을 안 했다고 가정하고 다시 음. 복원하고 만든 것이 우리가 만든 사전 청사진이에요. 거기에 맞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FTP를 발견했거든요. 팔로드 맞아요. 파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이제 한 줄로 요약할게요. 예. 사전에 결과지와 똑같은 판세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든 것이 4.15 부정선거였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안 할 거다. 대통령 선거는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더 쉽다는 거죠? 253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고 전국의 투표지가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대통령 선거는 현 추세로는 무조건 부정선거를 합니다. 하는데 네. 훨씬 더 예. 감시가 어려워요. 감시가 어렵다. 예. 대통령 선거가 아닌 것은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깥에서 무조건 24시간 예. 사전 투표를 다 찍으면 된다.
CCTV를 막기 때문에 네. 일단 다 찍으면은 숫자를 늘릴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방법을 이제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을 높여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를 이제 막는 것이 소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의 투표소 앞에 우리가 다 찍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 투표자 수를 높일 수가 없죠. 네.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요령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CCTV도 막아야 되고,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비닐을 나눠줘야 네.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다 찍으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전 투표하는 사람 동영상을 다 찍으면 12시간 되니까. 동안 찍으면서 그렇죠.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다 체크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숫자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미 찍은 데서 음. 이미 찍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이미 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말 안 할게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다 썼어요. 아,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아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음. 야, 그건 안 쉬워. 예. 제가 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참관이 어려운 지역의 절대 표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예 참관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의 절대 표수를 높이는 거. 그리고 전자개표기. 야, 정말 이거는 내년은 진짜 전쟁인데요. 3월 9일은 잘못하면 뭐 거의 유혈까지 가겠죠. 아,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 문제 하면서 가장 저를 화나고 분노하게 만든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네. 이준석을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준석과 관련돼 있는 퀘스천 마크. 제가 요즘에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문제적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합니까? 대한민국의 이 헌정을 지키고 헌법 3조와 4조 코어 밸류를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3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놨고 4조는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건데 이것을 지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비토했지 않습니까? 네. 3등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죠. 관련되어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면 이준석이 당대표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부정선 규명 자체가 어려워요. 저는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아주. 일단 탄핵 때 보여준 그 모습은 참을 수가 없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이재명, 윤석열이 다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부정선거 모르겠습니까? 모를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이준석, 김종인, 하태경 때문이죠. 그리고 김건식.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이 이준석과 그 김종인과 하태경의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다 다르거든요. 그 세력 하나는 주사파, 전향 주사파, 하나는 보험자익, 하나는 뭐 귀족주의자, 귀족도 아니면서 귀족주의를 표방하는 이승만 대통령 건국할 때부터 내각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복잡하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부정선거는 그들의 시대를 끝내는 것이죠. 현상 타파를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말 우리로서는 비극입니다. 일단 부정선거 규명을 해야 되고요. 막아야 되고요.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교수님, 이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다가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언론에 속아서 더블당을 또 찍다가 또 깨어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해도 좀 막히는 부분이 아니 진짜 21세기에 이런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야 될 텐데 거기에 뭐 참관인이라든가 뭐 또 개표하는 사람 일반인들도 있고 뭐 선관위 직원들도 있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건 설명할까요? 1분 안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어, 어, 김어준이 만든 더 플랜. 더 플랜을 네. 보셔야 돼요. 일단 아, 더 플랜이 네. 일종의 그러니까 김어준의 자살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웃기고 유치하고 정말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이제 주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자신들의 이렇게 팔을 자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아, 그 중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네. 이거였어요. 이 전자개표기가 토해내는 미분류표가 있거든요. 네. 그 미분류표를 예. 수개표를 했더니 네. 박근혜 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어, 전자개표기는 네. 문재인과 박근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예. 이 미분류표를 다시 손으로 해봤더니 예. 박근혜 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예,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영화의 주제가. 네.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손으로 미분류표를 수개표를 했을 때 문재인이 훨씬 많이 나온다. 그러면 좌익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겠죠. 소요가 일어났겠죠. 네. 예. 그런데 분명히 박근혜 표가 미분류표에서 훨씬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자개표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 전자개표기가 이상하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신석기 시대라면은 네. 오히려 힘들지만은 최고도 디지털 시대에는 가능합니다. 아주 쉬워요, 오히려. 이런 종류의 우려가 미국에도 물론 있고 선진국에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중국 영향과 굉장히 관계 깊은 곳이 많아요. 이 중국은 디지털 범죄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정선거는 아날로그 부정선거가 아니라 디지털 범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지금 테크의 지문 치시면 바로 살 수 있어요. 해석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말하는 게 제가 약간 지금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포스트 트라우마틱 디스오더라고 해서 스트레스 디스오더. 좀 후유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20년도 넘게 이 주사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들이 어떤 짓을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들이 부정선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고한석이나 예. 그다음에 내내 수십 년 동안 예. 이 곳간을 관리했던 돈줄을 관리했던 윤호중이나 네. 아니면 뭐 이해찬, 예. 뭐 실행으로는 조혜주, 네. 그리고 양정철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사람들이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들이 모두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을 표방했는데 우리가 참 가슴 뜨겁게 생각했던 김지아 선생이 말했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추구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것 때문에 약간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하게 말하면 이게 또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 음모론이야. 이준석이 우리 보고 부정쟁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부정쟁이, 음모론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이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3월 9일 부정선거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래도 저는 걱정돼가지고. 만약에 네.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봤을 때 그 여론조사 회사들을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네. 예. 여론조사 회사 중에 핵심은 KSOI예요. 예, 이석기가 만들었다는? 아니 그건 이석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이석기가 만든 게 아니라 김원태가 네. 만들었고 나중에 이석기 그 그룹과 같이 일을 했던 예, 예, 김갑수. 김갑수가 예, 여기 예. 대표를 하고 있고 지금은 예. 여성분이 하는데 근데 지금 이 그 KSOI는 예. 여론조사 회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정치 컨설팅 회사거든요. 이석기도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네. 근데 이 정치 컨설팅 회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여론조사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그 그룹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윈지코리아 이근형이고 그 사람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그 핵심 그룹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고 양정철 급이었으면은 페이스북에 그것을 공개 안 했겠다. 너무나 위험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판에서는 여러 개의 그룹이 있어요. 지하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그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는 네. 여론조사 그룹이 있고, 네. 그 여론조사 그룹에는 고한석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정목 같은 사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그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이런 그 도구는 디지털이거든요. 네. 디지털과 통신사, 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그 정보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건데, 그냥 진짜 아날로그는 두려워해요. 네. 진짜 사람들, 예. 진짜 손으로 세는 거, 예. 수개표. 수개표라든지, 예. 아니면 손으로 다시 확인한다든지, 예. 디지털로 해도 손으로 예. 바로 재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로 해도 되는데, 예. 디지털로 하더라도 예. 바로 네. 손으로 한 번 더 세야 돼요. 예.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은 예. 역시 예. 아날로그예요. 아니 그 지금도 개표 공정을 보면요. 저는 예전에 공정혁신 좀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우리 개표 현장에서 공정을 보면은 전자개표기 투표 통과되고 난 뒤에 한번 이렇게 봐요. 또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보는데 이것만 또 제대로 봐도 되겠네. 아니죠. 이게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나오는 지역구가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예. 사전에 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사전에 표를 준비하고 개표장에는 준비되어 있는 걸 갖고 갔기 때문에 개표장에는 또 정체불명의 그 가방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무리를 한 곳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예. 진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높인 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김두관 지역구였어요. 아 김두관. 그런 것도 이분은 다 계산이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나경원 지역구는 예. 전자개표를 쓰지 않았어요.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냥 사전 투표를 높이고 네. 그 사전 실물표만 준비하면 네. 또 그리고 어떤 지역구는 그냥 우편 투표로만 보내가지고 조절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티가 안 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막는 방법은 사전 투표를 하는 분도 사인을 남겨야 돼요. 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사전 투표라는 것을 핑계로 대서 또 간회 투표 같은 경우에 네. 디지털로만 하고 손으로 나중에 다시 말하면 엄밀 감사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증거를 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권력으로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뭐 또 가야죠. 또 싸우고 또 네. 싸우면 되죠. 그게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날로그. 진짜 진실이 무섭죠. 저는 이 2달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아직 이제 거의 3달 남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이 해커의 지문이 이 시점에 나온 것도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또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수개표하면 제일 좋은데 저놈들이 또 결석고 왜냐하면 180석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짜로 그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또 이제 법도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또 뭔가를 준비를 해야지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 추세로 보면은 지금 그 이준석이 맡고 있고 김종인이 맡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예. 대책 안 세울 것 같고요. 예. 결국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재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자체를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는 지금 막 역전까지 하는 것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벌어질 거예요. 이재명이 막 줄어들 거예요. 한 20%까지 윤석열이 앞서갈 거거든요. 예. 한 2월 중순까지 거의. 예.
그리고 막판에 다시 역전시킬 거예요. 음. 부정선거 하기 전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에 하나 이제 이재명이 될 수 있죠.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건 정말로 아마겟돈인데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 하는 일이 굉장히 뚜렷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힘으로 북한의 자유를 갖고 오는 것이 이게 제가 하는 뭐 굉장히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과 또 싸우게 되겠죠. 중국 공산당, 북한하고 싸우게 되겠죠. 예, 싸우면 되죠 뭐. 문재인도 끔찍한데 정말 또 이재명 권력은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문재인이나 공산주의자들도 신뢰를 안 해요.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네. 되게 독특하고 연구 대상이고 예. 원래 태생적으로는 종북 세력이 아니죠. 이 사람은 오히려 종북 세력이 자신들을 밀어서 그 시장을 만들고 경기도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뭐 더 나쁜 세력도 손잡고 하겠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게 연구 대상인데 저는 굳이 말하면 오히려 조폭 세력에 가깝죠, 이 사람.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 복이 있으면 네. 바뀌겠죠. 네, 저는 항상 저기 한교안 대표님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민경욱 의원님이나 네. 아니면 도태우 변호사님 네. 뭐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 저도 지금 어쨌든 우리 최대집도 좋아요. 최대집 네. 대표도 참 좋은 사람이, 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네. 윤석열 뭐 이재명 둘 가지고 골라야 되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BJ 톨 방송에 어렵게 또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너무 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저 이제 무서워지는데요. 지금 듣는 분들이 지금 걱정 안 하세요? 이거 저도 지금 분명히 이거 제 방송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렇더라도 합니다. 우리는 갑니다. 예. 끝으로 말씀드릴까요? 끝으로 국민들께 그 해커의 지문은 이 팔로우드 파티든 팔로우드 고스트든 해커의 지문은 부정선거 그 자체랑 관련됐다기보다는 이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걸 남기는 일종의 범죄자들의 일종의 증거물이죠. 사실 이건 그렇게 복잡한 증거물인데 단순한 것들이 있길 바라는데 지금 검사가 수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커의 지문이 있는 이상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 못해도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 문제는 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책 많이 읽어주시고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좀 굿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를 통해서 해커의 지문 많이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좀 싸워주십시오. 저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요. 네. 갑자기 저는 무섭지는 않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슬퍼져요. 슬퍼져요. 슬픔이 계속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우리가 왜 이런 시대를 살았지? 되게 행복한 시절도 있었잖아요. 예.